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모두 접속 잘 하셨을까요? 저는 금일 진행을 맡게 된 건강의학교육센터 이경우입니다. 우선 강의 시작 전에 간단한 공지사항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는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어 크롬 사용을 권장드리며 개인의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음성과 영상 속도의 차이, 영상 끊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의 종료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며 유튜브 로그인을 하셔야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이 가능하오니 로그인 후 강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든 강의 종료 후 하단 URL에 만족도 조사지도 함께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교사 대상 소아성장 클래스룸 2차 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소아성장 클래스룸에 참여해주신 보건사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강의해주실 이해상 교수님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의학 석사 및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현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럼 이해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이해상입니다. 저는 소아청소년과 중에서도 성장이나 성조숙증, 비만, 당뇨 이런 질환들을 치료하는 소아내분비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과 성장에 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은 우리 아이 정상적으로 크고 있나요?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크고 있는지, 정상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신조어가 있죠. 하이티즘 신드롬이라고 이런 신조어가 있는데 이것은 키가 큰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성공할 확률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확률들이 높다라고 이런 하이티즘 신드롬이 만들어질 만큼 우리 사회는 굉장히 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키가 크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치료라든지 그에 관련된 질환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상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신장, 키가 너무 작을 때 어떤 질환들을 우리가 의심해야 되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저신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성조숙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 속도가 시기마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출생했을 때 키가 평균 50cm 정도가 됩니다. 신생아들이. 태어나서 첫 1년이 될 때까지가 가장 많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약 평균적으로 25cm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cm로 태어난 애들이 25cm가 커서 75cm 정도의 평균 돌이 되면 75cm 정도의 성장이 되게 되고 보통 1세부터 2세까지는 연간 10에서 13cm 정도 성장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2, 3세 이후부터 우리가 사춘기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평균적으로 1년에 4에서 6cm 정도의 성장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은 1년에 한 4에서 6cm 정도 크는 게 정상적이 되겠죠. 그다음에 사춘기가 시작되면 성장이 될 때까지 연간 7에서 12cm의 성장을 보이게 되고 사춘기 때 이제 급성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는 처음에 태어나서 이렇게 가장 큰 성장 폭을 보이다가 한 3세부터 사춘기 전까지는 4에서 6cm 정도 성장을 보이고 사춘기 시기에 급성장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 남자와 여자가 좀 차이를 보게 됩니다. 보통 여자가 남자보다 2년 정도 사춘기가 빨리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여자에서 이렇게 급성장기가 먼저 나타나게 되고 남자에서는 한 2년 정도 늦게 급성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급성장기 시기의 크는 폭도 보통 남자는 2년의 급성장기를 겪게 되는데 2년 동안 평균적으로 한 20cm 정도가 크는데 반해서 여자는 한 15cm 평균적으로 급성장 시기를 갖게 돼서 이게 여자가 남자가 보통 한 15cm 정도의 키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그 이유가 급성장기 시기의 성장폭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보다 한 2년 정도 더 크기 때문에 한 15cm의 평균 키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유전적인 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전적인 키, 부모로 받은 키에 대한 유전자, 이것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호르몬들,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갑상선 호르몬 이런 것들이 성장에 영향을 주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런 영양 상태나 수면, 운동,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장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부모의 키를 대입해서 아이의 어떤 최종 성인 키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남자는 아빠와 엄마 키 그리고 거기에 13cm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키를 어느 정도의 최종 성인 키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여자는 아빠와 엄마 키를 더한 다음에 13cm를 뺀 거를 2로 나눈 값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부모의 키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계산식이 나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오차가 크기 때문에 대략적인 어떤 키로 생각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가 작은 경우, 저신장은 어떤 경우에 저신장이라고 할까? 제가 이제 외래에서 많은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키가 작다고 이제 내원하는데, 내원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키를 재는 겁니다. 키를 측정하는데, 보통은 키가 저신장이라고 하려면 동일 성별, 동일 연령에서 신장이 100명 중에서 세 번째 이하로 작은 경우에 우리가 저신장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반에 생일도 다르고 개월 수도 다르기 때문에 키가 또래보다 좀 작아 보여서 이제 병원에서 키를 재면 실제로 이렇게 100분위수 미만의 저신장을 보이는 경우는 사실 아주 많지는 않고, 보통 물론 평균보다 좀 작은 키를 보이지만 또래보다 좀 작아서 이렇게 성장 클리닉에서 진료를 보길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병적으로 진짜 문제가 되는 저신장이라고 하려면 동일 성별, 동일 연령 대비해서 100명 중에 세 번째 이하로 작은 경우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신장이 진짜 이렇게 저신장을 보인다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이지만 키가 작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비정상, 병적으로 우리가 작은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정상 변이 같은 경우는 가족성 저신장과 체질성 성장 지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병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차성은 어떤 염색체 이상이나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경우, 그래서 대표적인 게 터너 증후군이나 저출생 체중아, 우리가 출생했을 때 체중이 너무 작은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저신장을 보일 수가 있겠고, 2차선 성장 장애는 영양 결핍이나 갑성 기능 저하증, 성장호르몬 결핍증, 이런 성장호르몬 결핍증이 이제 소아에서는 많이 볼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만성 빈혈이라든지 만성 신부전이라든지 이런 만성 질환이 있을 때 2차적으로 성장 장애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상이지만 키가 작은 경우 이제 가족적 저신장이 이제 대표적이 되겠는데, 이 패밀리아 쇼스테이처는 결국은 부모 혹은 조부모 중에 키가 작은 사람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작으면 그 아이도 작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유전자가 우리가 키를 결정하는데 한 70에서 80% 정도는 유전자가 결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전자 힘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부모 혹은 조부모 중에 키가 작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아이가 작을 경우에 이런 가족적 저신장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출생 시 체중과 신장이 약간 작은 경향을 보이고, 1년의 성장 속도는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는데 정상의 범위 안에서 좀 작은 축에 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3세부터 사춘기 전까지 1년에 4에서 6cm가 큰다고 하면, 이런 애들은 1년에 한 4cm 정도만 성장을 하게 되죠. 문제가 있진 않지만 어떤 애들은 6cm도 크는데 이런 4cm만 크니까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지면서 결국 키가 작을 수 있게 되겠고, 이런 성장판 나이는 실제 나이와 이제 일치하게 되고, 사춘기는 정상 시기에 시작하며 사춘기 급성장이 있는데 비교적 작은 그런 상태를 보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체질성 성장 지연이 있습니다. 체질성 성장 지연은 우리가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사춘기가 늦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판이 좀 어리고 사춘기가 굉장히 늦게 나타나서 늦게까지 크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특징도 부모 중에 이런 체질성 성장 지연에 가거력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출생 시 체중과 신장은 정상이고, 성장판 나이가 실제 나이에 비해서 2년에서 3년 정도가 적고, 사춘기가 그만큼 늦게 나타나서 사춘기 급성장을 하게 되면 최종 성인 신장은 정상 범위, 자기가 갖고 있는 유전적 키만큼 클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출생 체중아가 이제 키가 작을 수가 있는데, 이런 저출생 체중아의 정의는 우리가 보통 제태 주수에 따라서 출생 체중이 300분위수 미만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보통 38주, 40주가 2.5kg 이상은 태어나야 되는데 2.5kg가 안 돼서 태어난다든지 이렇게
작게 태어난 애들이 보통 성장을 보면 따라잡기 성장을 하게 됩니다. 출생에서 이제 또래 그 정상 범위의 이제 키와 몸무게를 보이게 되는데 10명 중에 한 명에서 2명 정도는 이런 따라잡기가 어떤 이유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만 2세까지는 이런 따라잡기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 2세 넘어서 만 4세까지도 이렇게 작게 태어난 애들이 따라잡기를 못하면 어른이 돼서도 300분위수 미만의 저신장을 보일 경우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 있어서 성장 호르몬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출생으로 태어난 애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을 관찰하게 되면 보통 상 100분위수 미만이 되는 경우가 만 8세가 되면 한 10% 정도는 이렇게 저신장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되겠다. 이런 이전 자료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런 작게 태어난 애들이 만 4세가 됐는데도 100명 중에 300분위수 미만으로 그 저신장을 보이면 성장호르몬 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성장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이제 급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신장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런 정상 변이인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런 가족적 저신장이나 체지성 성장 지연이 아닌지, 우리가 진짜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성장호르몬 결핍증이라든지 터너 증후군이라든지 어떤 질환이 갖고 있는 건 아닌지 감별질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병원에 왔을 때 하는 거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키를 측정합니다. 진짜 저신장이 맞는지 키랑 몸무게를 측정해서 키가 300분위수 미만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하는 진단 과정은 일단은 성장판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판은 이제 보통 왼손을 찍게 되는데 왼손을 찍는 이유는 이 손에는 뼈가 많아서 이런 성장판 나이를 판단하기가 용이하고 우리가 오른손에 비해서 왼손을 찍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오른손잡이 많기 때문에 오른손 변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왼손을 찍어서 성장판 나이를 측정하게 되고 일부는 팔꿈치나 골반이나 어깨뼈나 이런 것들을 찍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거는 그 손을 찍어서 성장판 나이를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판 나이만 찍어서 해도 많은 병들을 감별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성장호르몬 결핍증,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애들은 성장판 나이가 많이 어리고 오히려 성장이 빨리 되는 애들은 성장판 나이가 자기 나이보다 빨리 앞서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성장판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특히 뭐 빈혈이 있는 건 아닌지 그 다음에 신장 기능, 우리가 신부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저신장을 보이기 때문에 신장 기능을 측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도 키가 작을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 검사 이런 것, 그 외에도 전해질이나 간 수치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이런 터너 증후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염색체 검사를 시행해서 그런 터너 증후군을 감별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손을 측정하게 되고 이 성장판은 이 뼈와 뼈 사이가 이제 성장판이 우리가 있게 되는데 성장판을 측정한다는 거는 결국 이런 손의 모양을 갖고 뼈의 크기라든지 간격 이런 모양을 보고 성장판 나이를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나이보다 이런 성장판 나이가 더 중요한 이유는 키나 생리 등 신체 발달은 이런 성장판 나이와 비례하기 때문에 성장판을 반드시 찍어서 그 성장에 대한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판은 이렇게 왼손을 찍게 되고 이게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보이시죠? 그래서 보시면 왼쪽은 이런 뼈의 모양, 뼈의 크기도 좀 작고 간격도 많이 떨어져 있는 반해서 오른쪽은 성장이 다 끝난 성인이 된 그런 성장판이 다 닫힌 그런 성장판의 모습이 되겠는데 그런 간격이 전혀 없고 이런 다 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판이 다 닫히면 키가 우리가 다 컸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검사, 그 빈혈이 있는지 뭐 영양 상태라든지 갑상선 호르몬, 뭐 신장 기능 이런 것들을 측정한 이후에도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없고 성장판 나이가 마냥 어리다, 성장판 나이가 보통 1년 이상 어리다라고 하면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성장 호르몬은 그냥
우리가 한 번 체열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성장 호르몬은 일종 변동성이기 때문에 특히 밤에 많이 올라갔다가 낮에는 좀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 한 번 우리가 성장 호르몬을 측정해서 그게 수치가 낮다고 해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를 하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자극시켜서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게 되는데 이런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는 보통은 입원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보통 2가지 약제를 사용해서 이틀 동안 측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아주대에서 이제 하는 방법은 한 8시간 정도 금식을 하고 그 성장 호르몬을 한번 체열한 다음에 그 자극하는 약제를 주게 됩니다. 보통 인슐린이라든지 엘도파라든지 뭐 글루카곤이라든지 아르기닌 같은 이런 약제를 줘서 30분 간격으로 체열을 하게 됩니다. 30분 간격으로 체열해서 제일 높이 올라가는 성장 호르몬 수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측정하게 되고 그거를 2번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 측정해서 성장 호르몬 수치가 10이 넘어가면 우리가 성장 호르몬 한 번이라도 10이 넘어가면 성장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 10번 모두 10 미만으로 나오면 성장 호르몬이 좀 부족하게 나온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염색체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만약에 성장 호르몬이 결핍이 있는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게 나오면 추가로 성장 호르몬이 그럼 왜 부족하게 나오는지 원인에 대해서 검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분비하는 데가 머리 안에 내하수체라는 데가 있는데 그런 내하수체에 문제가 있는 간혹 있습니다. 두개 인두종이라든지 양성 종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장 호르몬 결핍이 나타날 수 있어서 MRI를 찍어서 이런 성장 호르몬 결핍증의 원인을 찾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진단을 하게 되는데 진단을 해서 우리가 성장 호르몬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병들은 다음과 같은 질환들이 있겠습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나 만성 신부전에 의한 저신장, 그다음에 터너 증후군, 운한 증후군, 그다음에 프라더-윌리 증후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출생 체중아에서 만 4세 이후에도 따라잡기가 되지 않아서 100명 중에 3번 미만의 키를 보이는 애들한테 성장 호르몬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성장 호르몬 치료가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키가 100명 중에 3번이 되지 않는데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를 했는데 성장 호르몬 정상적으로 나온다. 이런 경우는 특발성 저신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인을 잘 모르지만 저신장을 보이는 이런 경우가 우리가 사실 이런 질병보다도 더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 치료가 보험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투여는 보통은 자기 20, 30분 전에 투여를 하게 되고 보통 주 6회나 주 7회 이렇게 투여하게 되는데 보통은 6회 투여하고 하루 쉬는 이런 스케줄로 많이 시행을 하고 이렇게 매일 투여하는 것이 주 3, 4회 투여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고 낮에 투여하는 것보다 자기 전에 투여하는 게 더 효과가 좋아서 이렇게 자기 전에 20, 30분 전에 주 6회 투여하는 걸로 되어 있고 피하 주사로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여는 만 2세부터 이제 할 수가 있겠고 대부분의 질환에서 만 2세부터 하게 되고 그 저출생 체중아에서는 보통 만 4세부터 급여가 되기 때문에 4세 이후에서 이제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종료 시점은 이제 성장이 다 끝날 때까지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치료가 끝나는 시점은 보통 성장 속도가 1년에 2cm 이하로 클 때, 그다음에 성장판 나이가 여아는 14에서 15세, 남자애는 16세 정도가 됐을 때 성장이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치료를 하는 게 좋고 그 나라에서 해주는 보험 급여는 여자는 153cm 될 때까지, 남자는 165cm 될 때까지 이제 보험 급여를 해줘서 이 이후에도 우리가 성장 호르몬 결핍증 애들이 더 클 여력이 있다 그러면 자가 부담으로 이제 치료를 성장이 끝날 때까지 해주게 되겠습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 효과는 이전에 많은 연구 결과에서 성장 호르몬 치료가 입증이 됐습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 결핍증에서 치료 경과를 보면 성장 호르몬 결핍증 애들은 보통 1년에 성장을 부족하기 때문에 1년에 4cm가 크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4cm가 안 되는 성장 속도에서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면 이렇게 첫 해는 보통 9에서 10cm 정도로 성장 속도가 굉장히 좋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보통 2년째는 한 8cm, 3년째는 7cm, 보통 4년째부터는 보통 한 6cm의 성장 속도를 이제 꾸준히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해 가장 효과가 좋고 감소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이렇게 성장이 처음에 잘 크기 때문에 키에 대한 퍼센트가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서
성장 호르몬 결핍증에서 성장 호르몬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입증이 되어 있는 거고, 성장 호르몬이 만들어진 지가 벌써 한 40년이 됐는데 이런 치료가 이미 한 30년 이상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안정성이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 호르몬 치료가 이런 키에도 이득이 되지만 특히 성장 호르몬 결핍증 애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거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 내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외향성, 그다음에 우울감을 보여주고 되고 자존감을 보여주게 되는데, 성장 호르몬 결핍증 애들이 이렇게 치료를 했더니 내향성적인 성격이 이렇게 감소하고 외향적인 성격이 이렇게 증가하고 우울감이 감소하고 자존감이 이렇게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또래보다 너무 작아서 좀 위축되고 이런 애들이 성장을 맞아서 키가 잘 크게 되면 그런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자존감, 그다음에 어떤 외향적인 성격 이런 것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성장 결핍증 애들이 우리가 성장을 투여하면서 키만 단순히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의 마음도 같이 커져서 애들의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상태도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가 좋은 경우는 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치료 전에 고연령이 어린 경우에 충분한 치료 용량으로 투여할 때 치료 기간이 길수록 효과가 좋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린 나이에 제대로 된 진단을 받아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성장호르몬 치료의 부작용은 아무래도 주사를 맞는 거기 때문에 주사 맞는 부위의 발적이나 어떤 통증, 가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 외에는 이런 간의 종양처럼 약간 두통이 나타날 수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 키가 굉장히 잘 크는 경우에 이런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드문 경우가 되겠고, 그 외에도 인슐린 저항성 증가라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인슐린 저항성이 좀 증가해서 혈당이 올라가거나 이런 경우가 물론 있지만 진짜 당뇨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성장 호르몬을 중단하면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그런 부작용은 아니게 되겠고, 갑상기능 저하증 역시 갑상기능 저하증이 발생해서 우리가 갑상선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런 성장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게 좋은가? 일단은 성장 속도가 정상보다 떨어질 경우에는 꼭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3세에서 사춘기 전까지 1년에 4에서 6cm 정도 성장하는 게 정상인데 1년에 4cm도 안 크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떤 성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너무 성장 속도가 더딘 것 같다.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는 매년 이런 그런 신체 계측을 하는데, 그런 신체 계측의 변화가 4cm도 없으면 꼭 성장에 대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성장 키에 대한 측정이 정확하지 않다면 지난해 옷을 그대로 입는 경우, 옷이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는데도 예전에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장이 좀 덜 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성장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는 게 좋겠고, 100명 중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일 성별 연령 대비 100명 중에 3번 미만의 이런 키를 갖게 된 경우에는 성장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평균 키보다 10cm 이상 작을 때 이런 경우에도 좀 성장에 대한 평가를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작은 것이 아닐까 의심되는 바로 그때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성장에 대한 검사는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 들어서 괜찮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기 아이의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가 잘 안 크는 것 같다, 좀 이상하다, 성장이 좀 부진한 것 같다, 이러면 이런 전문가를 찾아서 특히 이런 검사, 이런 간단한 기본적인 혈액 검사나 성장판 이런 것들을 갖고도 많은 질병을 감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다, 그때는 이런 성장 클리닉이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해보는 것이 좋겠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성장에 대한 것은 요새 이제 성장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을 한다든지 여러 병원들을 봐도 성장 클리닉이라는 문구를 갖고 있는 병원이 굉장히 많고,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 진실된 게 아니고 잘못된 정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성장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우고 공부하고 이런 지식이 좀 경험이 풍부한 이런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서 나중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저희 소아내분비 학회에 소아내분비 분과 전문의, 이런 교육 전문의라고 하는 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꼭 찾아가셔서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적수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키가 좀 작은 애들, 성장이 좀 부진한 애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감별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말씀드렸다면 이번에 성적수준은 결국 성장이 너무 빠른 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 시기라는 거는 정상 분포를 보이게 되는데 보통은 여자는 9세에서 11세 사이에 유방 발달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남자는 10세에서 13세 사이에 고환이 커지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환 크기가 보통 4cc 이상 커질 때 우리가 사춘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고 우리가 그런 정상적인 사춘기 시기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 빨리 나타나면 우리가 성적수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너무 빨리 왔다. 그래서 성적수준의 정의는 여아에서 8세 이전에 남아에서 9세 이전에 2차 성징. 그래서 여자에서는 유방 발달이 보이고 남자에서는 고환 크기가 커지는 이런 2차 성징이 나타날 때 우리가 성적수준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사춘기가 너무 늦게 나는 경우에는 사춘기 지연이라고 불리게 되겠죠. 그래서 성숙도는 보통 5단계로 우리가 나누게 되고, 그래서 테너 스테이지를 쓰게 되는데, 테너 스테이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누게 되고, 1단계는 우리가 사춘기 전 단계고, 5단계가 성인이 되는 단계라서 2단계부터 우리가 사춘기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 어떤 발달 정도에 따라서 테너 단계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면 언제 사춘기가 시작되는지 보는 이제 미국 연구가 되겠는데 이런 사춘기 시작 시기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 가슴 발달 시기가 1950년대에는 10.8세였는데 90년대에서 10.3세로 이렇게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초경 나이도 12.9세에서 12.6세로 이렇게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남자도 사춘기 시작 시기가 11.5세에서 10.1세로 이렇게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경 나이는 예전부터 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년도에 보면 초경 시기가 보통 17세 정도로 굉장히 늦었는데 이게 점점 빨라져서 최근에는 보통 11세에서 13세 사이에 이제 초경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최근에 초경 나이는 더 빨라지진 않고 보통 12.5세 이 정도 근방에서 그 정도 비슷한 나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정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의 데이터를 보면 이런 초경 시기가 어느 정도 좀 일정하게 이제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초경 나이를 이제 조사한 연구들을 보면 93년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초경 나이를 조사했는데 13.7세, 평균 13.7세였는데 2007년에 조사한 자료는 12.6세였습니다. 한 1년 정도 이렇게 초경 시기가 앞당겨진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 초경 연령이 12.7세였습니다. 평균 초경이 11.7세고 14세 이전에 만 14세 이전에 초경한 경우가 2000년대 초, 2001년에는 76%였는데 최근에는 92%로 굉장히 증가해서 보통의 여자애들은 만 14세 이전에 대부분 초경을 경험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 그러면 이렇게 결국은 초경 시기가 빨라지는 이유는 사춘기가 빨라지는 이유는 결국은 어떤 영양과 맞는 관계가 있습니다. 비만하고 연관이 있고 우리가 비만도가 굉장히 조금씩 증가하면서 이런 영양이 풍부해지면서 이런 초경 시기나 사춘기 시기가 빨라지는 것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적수증 원인은 대부분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우는 중추성 성적수증을 말하게 되는데 특히 머리에서 사춘기염이 많이 증가돼서 이렇게 사춘기가 나타나는 그 중추성 성적수증의 원인은 대부분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자에는 한 90% 정도, 남자에서는 50에서 60% 정도가
이제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도 여자에서 한 10%, 남자에서는 한 40% 정도는 이런 어떤 기질적인 원인, 특히 뇌에서의 어떤 문제들, 양성 종양이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춘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MRI, 특히 남자에서는 MRI나 이런 검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춘기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역시 사춘기도 가족력이 많이 영향을 주게 되고, 특히 인종 간의 사춘기 시기가 좀 다르고 엄마와 딸의 초경 시기가 유사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가족력이 이런 사춘기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만, 어떤 영양 상태가 영향을 주게 되고, 어떤 환경 호르몬의 노출, 이런 것들이 이런 사춘기 시기에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적인 경향은 보통은 한 성조수증 가계를 분석해 보면 한 50에서 70%는 가족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초경이 빨리 오거나 이런 성조수증이 있었던 경우에 자녀도 딸도 그런 성조수증을 가질 확률이 한 50에서 70%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족력이 있어서 이런 사춘기도 유전적인 경향이 굉장히 크고, 이런 최근에는 이런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춘기 이게 비만이 이제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맨 왼쪽이 이제 초경 시기를 보게 되면 맨 왼쪽이 가장 비만한 애들이고, 붉은 선이 정상 체중을 보이는 애들이고, 그 사이가 가체중을 보이는 애들인데, 체중이 증가할수록,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초경 시기가 더 빨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비만이 사춘기 발달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분비 교란 물질, 이런 것들이 사춘기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런 비스페놀 A라든지 PCB라든지 PBB, DDT 같은 거, 이런 플라스틱 구성 성분이나 농약 제초제에 있는 이런 성분들이 사춘기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유는 이런 화학 물질들이 우리 그런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화학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많이 노출될수록 사춘기가 좀 빨리 온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은 동물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됐는데, 사실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런 많은 연구들에서는 이런 것들이 확실히 입증이 되진 않아서 얼마나 노출돼야 그러면 사춘기가 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직 정확한 그런 연구가 돼 있는 것은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조수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중추선 성조수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사춘기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사춘기가 나타나는 경우고, 여자에서 남자보다 한 5배 정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역시 이런 성장 속도나 가족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조수증에 가족력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왔을 때 가족력, 그런 엄마의 초경 나이나 아빠가 성장이, 남자는 보통 고2 정도까지 커야 되는데 중학교 때 다 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족력에서 잘 물어보고 있고,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사춘기가 나타나는 것을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cc 이상 증가하면 사춘기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남자들한테 물어볼 때는 보통 성장이 언제 끝났는지, 지금 지금 현재 키가 중학교 때 키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춘기가 좀 빨리 왔을 거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진찰을 통해서 아까 보던 테너 스테이지, 남자 고환 크기라든지 여자의 유방 발달 정도를 측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카이도메트리라고 이제 고환의 크기별로 나눠서 이거를 대비해서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는 건데, 우리가 사춘기 오면 고환이 4cc 이상 증가하면 우리가 사춘기가 왔다고 평가하는데, 4cc를 사실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 일단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 사람의 엄지 손톱 정도, 엄지 한 마디 정도가 4cc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보다 커지면 우리가 사춘기가 좀 진행하는 게 아닌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성장판을 찍게 되고, 성조수증은 이런 아까 성장 결핍증이나 이런 경우는 성장판이 어리게 되는데, 성조수증에서는 1년 이상 이제 진행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춘기 호르몬은 이제 진짜 그러면 우리가 가슴 발달을 보이고, 여자에서 남자에서 고환 크기가 증가하고 이런 사춘기 증상을 보이는데 성장판도 빠르다, 그러면 사춘기 호르몬이 진짜 많이 나오는지 이제 또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성장 호르몬과 비슷하게 이런 사춘기 호르몬도 일중 변동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감소했다, 올라갔다 감소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뽑은 사춘기 호르몬은 우리가 정확하다고 판단하기 좀 어렵고 참고만 하는 거고, 이런 자극 검사를 해서 사춘기 호르몬이 얼마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부분의 병원에서 하는 것이 이런 성장 자극 호르몬 검사가 우리가 이런 LH, 황체 호르몬이나 난포 자극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 같은 수치를 뽑고 나서 그 다중기 자극 호르몬을 투여하고 이런 호르몬들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보게 되는데 보통 30분, 45분, 60분, 90분 이렇게 5번을 측정하게 되고 그래서 제일 높이 올라간 수치가 5 이상 증가되면 우리가 사춘기 호르몬이 많이 증가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춘기 중추 성적수준으로 진단이 된다면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모든 성적수 남자에서는 MRI를 꼭 찍어야 되고 여자에서는 너무 어린 나이에 오거나 특히 6세 미만의 이런 성적수증이 오거나 그다음에 어떤 두통이라든지 신경학적 증상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MRI 여자에서도 찍어보는 게 좋겠고 특별한 경우에서는 뭐 난소 초음파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이제 사춘기 GnRH 아고니스트를 투여하게 되는데 이제 성성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유사체 GnRH 아고니스트를 투여하게 되고 보통은 4주마다 한 번씩 피하 또는 근육 조사를 하게 되고 최근에는 4주마다 주사 맞는 것보다는 3개월이나 6개월 간격으로 주사 맞는 제형이 최근에 이제 나와서 이런 주사제의 이제 사용 빈도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춘기를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사춘기 호르몬 농도가 이제 감소하게 되고 그다음에 키 성장 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가 오게 되면 급성장을 보이니까 보통 이런 성적수증 애들이 잘 크는 것처럼 보입니다. 1년에 7, 8cm 이렇게 그 나이에 커야 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잘 크게 보이는데 그래서 잘 커서 이제 좋은 게 아니고 앞당겨서 크게 되는 거고 우리가 사춘기 억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다시 사춘기 전 상태로 가기 때문에 1년에 한 뭐 4에서 6cm 정도의 성장을 보여서 오히려 치료할 때 성장 속도가 좀 감소되는 게 당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렇게 작게 크더라도 오래 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종 성인 키는 오히려 치료하는 이런 성적중 환자에서 치료하는 게 안 하는 경우보다 더 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슴 발달이 좀 작아지고 고환이 작아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춘기에 오면 우리가 뭐 많이 아시는 것좀 중2병이라고 해서 심리적인 변화가 생기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짜증이 많아지고 그런데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 이런 감정도 좀 스테이블하게 좀 기복이 좀 없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다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외래에서 이제 보면 그런 감정 기복은 우리가 이런 신체적인 거나 이런 거는 억제 잘 됨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거는 계속 기복이 심하고 이런 애들도 사실 많이 봐서 이렇게 보이는 애들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여 대상은 이게 올해 2025년 1월 1일부터 이게 성장호르몬 치료에 대한 사춘기 자극 호르몬 치료에 대한 고시가 바뀌었는데 여아 8세 이전에 남아 9세 이전에 사춘기 발달을 보이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확인이 돼야 되고 고령령이 여결론보다 진행되어 있고 사춘기 호르몬 자극 검사에서 이 LH 레벨이 5 이상 증가되어 있고 그런 애들이 시작 나이는 여자 9세 미만, 남자 10세 미만에 치료할 때 치료가 범위되지만 이런 사춘기 발달 시기가 8세 이전, 9세 이전이 이제 명시화돼서 이런 거 조금 더 예전보다 이런 치료에 대한 규정이 좀 더 스트릭트, 엄격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성적수증 치료가 왜 필요한가? 이렇게 사춘기가 빨리 간 애들 그냥 놔도 되지 않느냐? 사실 성적수증 자체가 뭐 우리가 죽고 사는 그런 암이나 이런 병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치료 안 하고 그냥 좀 놔두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질문하시는 많은 보호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치료가 왜 필요한가? 결국은 이렇게 빨리 성적수증 애들은 문제는 결국 빨리 성장해서 빨리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유전적 키만큼 크지 못해서 최종 성인 키에 손실이 있겠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성적수증을 치료하게 되고 어떤 신체 변화를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슴이 빨리 나고 초경을 빨리 하고 남자 뭐 수염이 빨리 나고 이러는 것들이 또래와 다른 이런 사춘기를 겪는 것들이 굉장히 아이한테 스트레스로 다가가고 그것 때문에 움츠려들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성적수증 치료를 하게 됐고 이런 성적수증이 빨리 왔을 때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뭐 유방암이나 난소암, 그다음에 고환암 같은 그런 암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최근에는 그런 당뇨라든지 이런 대사질환과도 연관이 있다는 보고들이 많아서 이런 2차 성인이 됐을 때 이런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저수중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정상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빨리 빨리 멈추기 때문에 체중 성인 키가 작아질 수 있겠고, 그래서 성인 키의 이득은 보통 평균적으로 여러 연구에서 한 5cm 정도 치료하는 게 치료하지 않을 때보다 이득을 본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결국 유방암이나 난소암의 위험 요소가 조기 초경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저수중에서 초경이 빨리 오기 때문에 성저수중 치료하는 것 자체가 이런 만성질환의 위험성을 낮추게 되겠고, 이건 좀 재밌는 결과가 되겠는데, 이런 성저수중, 사춘기가 빨리 오는 애들이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 많이 노출된다라는 보고도 있고, 성범죄 뭐 이런 거에 노출되는 경우가 성저수중 애들한테 더 많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이제 성저수중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이 너무 빨리 조기에 초경을 보인 애들이 어린이 돼서 비만이나 당뇨가 걸릴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이런 보고도 있어서 이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치료가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임이라든지 생리,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 이런 게 억제되니까 우리가 폐경기 때처럼 골밀도가 감소하는 건 아닌지, 체중이 증가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데, 일반적인 부작용은 주사를 맞는 거기 때문에 주사 부위의 발진이나 부종,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여성 사춘기 호르몬이 억제되면서 일시적 폐경, 얼굴 홍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크게 뭐 심각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규성 농양이라든지 이거는 어떤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서 농양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시간이 가면 좋아지기 때문에 크게 뭐 우려할 만한 부작용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저수중 치료도 시작된 지가 거의 4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치료한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임신을 하고 출산하고 이런 데이터가 다 있는데, 일반 뭐 치료하지 않은 아이들과 비교할 때 전혀 일반인과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생식 능력에 큰 차이가 없고, 보통 치료가 중단하면 다시 사춘기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치료 종료하고 보통은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생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치료 자체가 비만을 유발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성저수중 애들이 비만이 이런 성저수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잘 먹는 애들이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 먹어서 비만이 되는 거지, 성저수중 약제가 비만을 유발하거나 그러지 않고, 골밀도도 측정했더니 골밀도도 치료하는 동안에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저수중 치료에 대한 어떤 크게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진료 예시를 두 명의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만 4년 4개월 된 남자가 키가 작아서 병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39주에 2,700으로 났고, 그래서 체중이 조금 낮긴 하지만 뭐 2.5 이상 정상적인 체중을 보이고 있고, 자연분만을 했고 1년에 4에서 5cm 정도의 성장을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뭐 발달 정상이고 다른 문제가 보이지 않았고, 이제 부모의 키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빠가 166, 엄마가 151cm의 키를 보여서 부모가 일단 좀 작은 키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를 보면 이 맨 밑에가 1/100분위수의 성장 곡선인데 거의 1/100분위수의 키를 보여서 굉장히 좀 저신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성장판 나이는 2년 6개월이었고, 그러니까 4년 4개월이니까 2년 6개월 좀 작은 성장판이 좀 어렸었는데, 그래서 입원해서 성장호르몬 자극 검사를 했습니다. 성장호르몬 자극 검사에서 2가지 약제를 이렇게 사용해서 5번의 체열을 이틀 동안 이렇게 하였고, 그래서 제일 높이 올라간 수치가 첫째 날 보면 13.18까지 올라갔고, 둘째 날 보면 30.5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10번의 성장호르몬 수치를 체크했을 때 모두 10 미만, 최고 성장호르몬 수치가 10 미만 나오면 우리가 성장호르몬 결핍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13, 30 이렇게 증가하는 거 봤을 때는 성장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분비하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특발성 저신장증, 그 중에서도 가족적 패밀리아 쇼스테죠. 가족적 저신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키가 좀 작아서 아이가 키가 작은 경우가 되겠고, 그래서 이런 특발성 저신장증 아이들도 우리가 급여 혜택은 보지 못하지만 미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적응증은 됩니다. 성장호르몬 치료할 수 있는 적응증은 돼서 성장호르몬 치료를 했고, 이 1번보다 작았던 키가 이렇게 2년 동안 치료했더니 한 10번 정도로 이런 백분위 수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발 저신장증 하나 아이에서도 성장호르몬 치료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케이스는 8년 6개월 된 여자가 되겠습니다. 가슴 발달을 9개월 전부터 이제 가슴 발달을 보여서 이제 병원을 내원했고, 만 8세 이전에 이제 가슴 발달을 보이게 되겠고, 왔을 때 키가 132, 몸무게 31.5kg였는데 가슴 발달이 2단계, 사춘기가 좀 시작되고 있었고, 아빠가 키가 좀 작았고 엄마가 161로 정상 키를 보였는데, 근데 아빠는 사실 이런 사춘기에 대한 기억을 잘 못하고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이제 하지 못하였고, 성잡한 나이가 11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년 6개월에 왔는데 11살이니까 거의 2년 6개월 정도 성잡한 나이가 굉장히 앞서가 있었고, 가슴 발달을 보이고, 그래서 성저수 중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춘기 자극 호르몬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LH 레벨이 자극해가지고 16.5까지 올라가서, 그런 LH 레벨이 5 이상 올라가면 우리가 사춘기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16.5까지 굉장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서 성저수증을 진단할 수 있었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8년 6개월에 치료를 했고, 치료 종료는 11년 1개월에 치료 종료했고, 치료 기간 2년 7개월이었는데, 치료 종료 시 키가 147.4였고, 그때 성잡한 나이 12살이었으니까, 치료 종료 시에는 한 1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치료 시작 전에는 2년 6개월의 차이가, 치료하면서 성잡한 나이가 천천히 억제가 되면서 성잡한과 자기와 만 나이 차이가 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최종 성인 키를 봤더니 159.9cm이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161cm이고 아빠가 162cm였는데 159.9까지 컸으니까 상당히 잘 큰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치료 시작 시 키가 132였고 부모 그런 아빠 키, 엄마 키로 계산한 키가 155였고, 그때 성잡한 후 예측한 최종 성인 예측가 149.4였는데 최종 159.9까지 컸으니까 굉장히 잘 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성장과 관련된 외래에서 많이 받는 질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 남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키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 70에서 80%는 키를 결정하는 것은 부모의 키가 결정하기 때문에 유전이 가장 중요하고, 물론 환경적인 거, 수면이나 운동, 이런 식습관 이런 건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유전적인 요소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보다 당연히 크다. 내 자식은 나보다 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은 예전에 지금 우리보다 좀 더 앞세대 50년대, 60년대 이때를 겪었던 사람들에게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0년대생, 80년대생 부모들이 자기 그 밑에 부모보다 잘 컸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생을 가진 엄마들의 그런 생각으로는 자기의 자식도 자기보다 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한국인이 클 수 있는 유전적인 키는 거의 다 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잘 못 먹고 그런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우리가 못 컸던 경우가 많지만, 지금 70, 80년대 이때는 잘 못 먹어서 못 큰 사람이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세대에서도 자기 부모보다 크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고, 자기가 가진 유전적인 키만큼 이제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평균 성인 키가 20살 평균 키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보통은 남자의 20살 평균 키가 175cm 정도가 되고, 여자에서는 161c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자료마다 조금씩 키에 대한 차이가 있고 조사마다 좀 다른데,
보통 20대 전반 74, 74 정도의 이제 키를 보여주고 있고, 보시면 이 키가 점점 증가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굉장히 그냥 유지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남자 2015년 19대 입사할 키가 174.9였는데 2007년에도 175, 2004년에도 175에서 거의 10년 동안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한 175 정도의 키를 보이고 있고, 여자도 보면 162 정도였는데 10년 전에 161.6이죠. 그래서 여자의 키도 161에서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키는 하루 중 언제 측정하도 일정하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가장 크죠? 아침에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장 키가 크고 오후에 되면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면 중력 영향을 받아서 키가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척추 공간이 줄어들면서 오후에 되면 키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래서 1cm에서 한 1.5cm 정도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재거나 오후에 잰 이 키 측정 시점이 또 중요해서, 그래서 저희가 외래에서 보더라도 한 3개월마다 이제 키를 재는데, 3개월 전에 오전에 와서 키가 많이 컸는데 그 다음 3개월 후에는 오후에 오니까 키가 많이 안 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정 시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전에 재는 게 우리가 키가 가장 크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좋으려면 오전에 키를 재야겠죠.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실 때 오전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있죠. 살이 키로 간다. 잘 먹어야 된다. 물론 이게 잘 먹어야 된다는 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양이 충분한 운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 잘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잘 먹는다고 다 키로 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비만이 되면 오히려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이런 성조수증이나 다중이가 빨리 오면서 성장이 빨리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런 기사가 일어났죠. 2024년 5월에 초등학생 평균 키가 10년 전보다 남자는 4.3, 여자는 2.8cm 커졌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여주면서 초등학생 키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우리나라 키가 굉장히 10년 전보다 많이 큰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처럼 성인 키는 보면 174, 161 정도로 성인 키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 속도가 그냥 빨라진 겁니다. 초등학교 때 빨리 성장을 해서 빨리 예전보다 사춘기가 조금 빨리 나타나면서 성장이 빨리 이루어진 거지, 이 최종 성인 키가 커진 게 아니게 되겠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보여드리면, 하여튼 이런 비만한 애들은 그 시기에는 좀 또래보다 크고 빨리 크는 것 좀 보이지만, 이런 성장판 나이도 좀 빨리 가기 때문에 성장이 좀 더 빨리 멈춘다. 이렇게 해서 최종 성인 키는 정상 체중을 가진 애들과 나중에 보면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스웨덴에서 태어나서 18세까지 보여준 그런 데이터가 되겠는데, 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비만하는 애들이 되겠고, 이게 태어났을 때 측정한 거고, 이게 2세 때, 그 다음에 8세 때, 성인이 됐을 때 측정한 것인데, 보시면 뭐 2세나 8세 보면 비만한 애들이 비만하지 않은 애들보다 키가 이렇게 훨씬 남자나 여자 모두 월등하게 크게 되는데, 성인이 되면 그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만한 애들이 결국은 빨리 성장을 해서 이런 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는 커 보이겠지만 성인이 됐을 때는 체중이 작은 정상적인 체중과 체형의 애들과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도 보면, 이게 만 10세 때 측정했을 때는 BMI가 클수록 이제 키가 크게 되는데, 성인이 됐을 때는 오히려 BMI가 큰 사람들이 오히려 키가 작다. 이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이 키로 간다. 우리가 무조건 잘 먹으면 비만하면 잘 크는 건 좀 보이지만 잘 큰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적당한 영양은 우리가 균형 잡힌 식단을 해서 적정한 몸무게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비만하면 오히려 키에 대해서 이득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또 특히 남자애들 키가 작을 때 대학교 가서도 키가 작는다. 군대 가서 키가 큰다. 그러니까 지금 키 작아도 크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위로해 주려고, 아무리 키가 작더라도 나중에 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애들 보통은 우리가 고2, 고3까지가 크게 되겠고, 그렇지만 이렇게 큰 애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성 성장 지연, 아까 말씀드린 사춘기가 좀 늦게 오고, 늦게
다중기 급성장을 보이는 애들은 대학교 가서나 군대 가서 큰 애들 물론 있지만 이런 애들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는 고등학교 때 성장이 다 멈춘다. 남자애들은.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만약 작다 그러면 이런 검사를 통해서 사춘기가 늦게 오는 애들은 아닌지 이런 것들이 평가가 반드시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군대 가서 키가 크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자세나 이런 거 교정이 돼서 컸다고 느끼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재고 오후 키가 뭐 1.1cm, 1.5cm 차이가 날 정도로 자세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도 1cm, 1.5cm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1cm 컸다, 뭐 의학적으로 컸다고 생각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판이 다쳤더라도 키가 큰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성장판이 다치면 키가 다 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초경을 하면 키가 안 자란다. 이건 어느 정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가 보통 사춘기 후반에 초경을 하기 때문에 초경을 하고 나서는 키가 아예 안 자라는 건 아니지만 그 속도가 많이 줄어들겠고, 그렇지만 이 초경 시기 자체가 우리가 성장판 나이를 보지 않으면 보통은 성장판 나이가 12년 6개월 정도에 초경을 하게 되는데 어떤 애들은 만 12세에 초경하는 애들도 있고 13세에 초경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만약 초경을 했는데 키가 작다 그러면 이런 검사를 통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클 여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사실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어떤 음식이 좋으냐, 어떤 비타민,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키가 크느냐. 사실 시중에 굉장히 많은 비타민이나 영양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부모의 입장으로 당연히 자식들이 크길 원하고 뭔가 해주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이런 영양이 부족해서 사실 안 크는 애들은 우리나라에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단, 뭐 이런 거 골고루 먹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사실 이런 영양제나 비타민 어떤 음식으로 더 클 수 있는 건 사실 아니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춘기 지형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고 키가 작아지거나 성장 호르몬을 꼭 맞아야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전 상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키가 좀 안 크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이런 치료 자체가 안 하는 것보다 어른키가 더 큰다. 물론 이런 억제 치료하는 애들 중에서 성장수가 너무 떨어지거나 예상치가 너무 작은 애들은 성장 호르몬 치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모든 애들이 필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불임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성장 호르몬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 성장 속도가 1년에 4cm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체중 세기가 너무 작은 경우에 이런 성장 호르몬 주사의 병합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런 운동이나 음식에 대한 거 많이, 특히 운동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키를 키울 수 있는 운동이 뭐 줄넘기, 뭐 농구, 뭐 이렇게 뛰는 운동을 꼭 해야지 키 크고, 뭐 수영은 오히려 키에 도움이 안 되고, 뭐 방해되고, 뭐 이런 속설도 있는데, 사실 어떤 운동이 더 좋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역시 뭐 수면이나 뭐 식습관 당연히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운동 당연히 중요한데, 우리가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물론 외래 보면서도 줄넘기 많이 말씀드려요. 뭐 매일 30분이라도 500개에서 1000개 정도라도 운동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어떤 운동이 더 키를 키우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뭐 당연히 스트레스 줄이고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고 그런 효과 검증되지 않는 건강식품을 함부로 복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성인인 로션과 세제, 특히 라벤더 오일 이런 것들이 들어간 샴푸나 이런 것들이 이런 사춘기를 좀 빨리 앞당기는 그런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회, 이제 소아내분비 학회에서는 이런 하스마일 건강 바른 성장 캠페인을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이상 자고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고 스마트폰 줄이고 하루에 30분 정도 햇빛을 쬐고 건강한 식단, 그래서 하스마일 건강이라는 이런 캠페인을 매년 하고 있고, 이 학회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인증병원 검색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이런 분과 전문의, 이런 교육 전문의, 이런 갖고 있는 이런 전문가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있으니까 이런 성장에 대한 것들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 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채팅창에 보여지는 대화 순서는 개인의 유튜브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교수님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강의 중에 올라온 질문부터는 시작할 수 없고요. 그 이후의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와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민 선생님께서 성장 호르몬 투여 시 첫 해의 효과가 가장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치료용으로 투여하는 성장 호르몬도 뭐 내성 같은 문제가 있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나 이런 경우에 성장을 부족했던 애들이 성장을 치료하면 반응이 굉장히 첫 해 좋고 갈수록 떨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성장 호르몬에 대한 어떤 저항성, 내성 이런 것들이 관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6일 맞고 하루 쉬고 그런 이유 자체도 이런 내성이나 이런 저항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좀 더 효과를 좀 더 보기 위해서 그런 스케줄을 갖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지현 선생님께서 부모가 성저숙중으로 클 수 있는 키가 다 못 큰 거라면 자녀는 성저숙중 치료로 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 건지요? 아니면 부모의 현재 키가 유전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부모가 성저숙중이 있어서 키가 안 큰 거라면 부모도 이제 갖고 있는 유전자 키만큼 못 큰 거니까 그런 키에 대한 유전자가 이제 자녀한테 갔을 테니까 자녀도 그 성저숙중이 없다면 뭐 좀 더 클 수도 물론 있겠죠. 그러니까 부모의 현재 크기보다 뭐 성저숙중이 있었는지 뭐 그런 게 중요할 수 있겠죠. 물론 중요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자녀가 성저숙중 치료로 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 것인지 결국은 자녀한테서 성저숙중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성저숙중이인지 아닌지 먼저 진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중요하고 당연히 자녀가 성저숙중이 왔다면 당연히 치료를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유전적인 키만큼 커야 클 수 있게 이제 도와줘야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혜연 선생님께서 부모가 둘 다 키가 작아 성장 호르몬 치료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만 2세 이상부터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만 2세 시점을 기준으로 외래를 예약해서 치료를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 2세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보통 영유아 검진을 나라의 국가에서 이제 매 시기마다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그런 영유아 검진에서 진짜 100명 중에 3번 미만의 저신장을 계속 보인다. 물론 2세부터 이런 검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100명 중에 좀 작다. 뭐 한 10번, 뭐 20번 좀 작은 정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2세부터 꼭 이런 검사를 뭐 받아야 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좀 더 만 4세 뭐 이후에 오셔도 되고 그런 시기가 물론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고 뭐 굉장히 만 2세라고 하더라도 성장 속도가 너무 부진하고 아까 말씀드린 정상적인 성장 속도가 있는데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에 뭐 12cm가 커야 되는데 뭐 얘가 5cm밖에 안 큰다.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하겠죠. 이런 병원에 와서 검사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한 여아의 경우 추후에 난임 또는 불임의 가능성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잘못된 정보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장 호르몬 치료가 아니고 사춘기 지연 호르몬 치료에 대한 불임이나 이런 난임에 대한 그런 걱정이 있는데 사춘기 지연 치료가 난임이나 불임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료가 40년 이상 됐고 40년 정도 됐고 이런 치료한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뭐 임신하거나 출산한 그런 데이터가 다 있는데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그 사춘기 지연 호르몬 치료가 난임이나 불임과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성장 호르몬 치료 자체도 이건 좀 다른 문제고 난임이나 불임하고 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하여튼 사춘기 지연 치료가 난임하고 불임하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치료에 부작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평균 몇 살에 저신장 치료 시작이 저신장 치료 시작 평균 나이는 얼마인가 몇 살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보통 외래에서 이제 아이들을 보면 보통 영유아 검진을 하면서 너무 작아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보통 뭐 4에서 6세 정도의 영유아 검진 하는데 그때 이제 키가 100명 중에 뭐 1, 2번 작으면 이제 그 선생님들이 소아과 선생님들이 의뢰를 해주셔서 많이 병원에 오게 되고 그다음에 보통은 학교를 들어가거나 이제 유치원을 가거나 이제 또래 집단에서 너무 작아 보이면 이제 병원에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대규모 데이터들 보면 성장로 결핍증 같은 경우에 치료 시기가 만 6세 정도에 시작되는 것으로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눈에 띄니까 이제 또래랑 있거나 그다음에 어떤 영양 검진을 통해서 많이 외래로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6학년 여아가 이제 전몽우리 2차 성징이 나타나고 키는 139cm 일반 피검사는 괜찮다고 하고 뼈 나이는 또래보다 1년 늦는다고 합니다. 지금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과 함께 2차 성징이 나타나면 여아는 몇 년 동안 키가 크나요? 그리고 또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비만인 남아는 성적수증 검사를 몇 학년에 정도에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세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은 이제 첫 번째부터 보면요. 6학년 여아가 진짜 실제로 이제 사춘기가 시작된다. 사춘기가 굉장히 늦은 거고요. 늦게 나타나는 건데 키가 좀 작다고 해도 사춘기가 좀 늦으니까 성장판도 어리고 그러니까 좀 크는 걸 지켜볼 수 있겠고 이런 애들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되느냐 이런 뭐 질문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키가 좀 작은데 뭐 정상적인 애들을 하더라도 성장호르몬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될지 사실 정상적인 애들한테 성장을 했을 때 치료가 도움이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거나 성장호르몬 치료가 어떤 입증된 어떤 그런 질환이 아니고 정상인데 좀 작은 물론 이런 경우가 가장 많겠죠. 평균보다 좀 작고 그런 경우에 성장호르몬 치료를 해보면 어떨 건지 사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연구 결과나 뭐 증거나 뭐 에비던스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험적인 측면이 되겠죠. 경험적인 측면이 되겠고 정상적인 애들을 뭐 이렇게 조금 뭐 한 100명 중에 1, 2번 정도로 키가 작은 건 아니지만 100명 중에 10번 정도 이렇게 작은 애들 치료를 해보면 뭐 개인차가 큽니다. 그때 치료 효과는 보통 1년 정도 하면 자기가 크는 것보다 2cm 정도 이득을 보는 애들이 많이 있지만 이득을 보는 애들도 있지만 크게 효과가 없는 애들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인차가 크고 그런 애들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꼭 그런 거는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판이 좀 늦고 키가 좀 작고 나중에 늦게 오는 애들은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하면서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2차 성징 나타나면 여아는 몇 년 동안 키가 크냐 일단 성장판 나이로 이제 중요한 게 뭐 만 10세 뭐 나타난다면 4년 정도 4에서 5년 정도 키가 클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들고 근데 저런 것도 이제 뭐 검사를 해야 좀 더 정확하겠죠. 성장판을 찍어본다든지 이제 검사를 해보면 좀 더 정확할 수 있겠고 비만이 남아는 성적수증 검사를 몇 학년 정도 하는 게 좋나. 그래서 비만하면 이제 성적수증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한번 체크해보는 게 좋죠. 좋은데 어떤 증상이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안 크기가 커지거나 이런 증상이 없다. 뭐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죠, 당연히. 당연히 않는데 보통 제가 추천하는 거는 뭐 여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초등학교 1학년, 뭐 2학년 때는 한번 해보는 게 좋겠고 남자애들은 한 3, 4학년 정도에는 한번 성장에 대한 평가, 뭐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성장통의 하나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초등학생 아이들이 원인 없이 발목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도와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목이 아플 때 진짜 여기에 뭐 뼈에 문제가 있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픈 건지 우리가 진짜 성장통일 수도 있어요. 성장통도 이렇게 하는데 성장통의 특징은 보통은 한 군데만 아프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아픕니다. 발목도 왼쪽 아팠다가 오른쪽 아팠다가 뭐 무릎도 아팠다가 어떤 애들은 종아리가 아프다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서 이렇게 돌아가면 그다음에 걷는 거에 뭐 보행에 문제가 없고 뭐 잠깐 아팠다가 또 괜찮고 이런 경우는 사실 성장통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경우에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뭐 너무 아파하면 타이레놀 같은 거, 뭐 아세트아미노펜 이런 거를 먹어도 되겠고 그렇지만 보통 한 군데가 지속적으로 아픈데 뭐 왼쪽 발목만 계속 아프고 그러면 그거는 뭐 정형외과적으로 혹시 뼈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 뭐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그 채팅창에 공지드린 대로 저희가 이미 3시 10분이 돼서 시간 관계상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보건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올라온 선생님 중에 교수님 진료가 안 된다고 이해상 교수님 진료 예약을 좀 가능하게 해다 예약이 안 된다고 하나 올려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네, 질문 주신 보건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보건교사 대상 소아성장 클래스를 2차시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의미 있는 소아내분비 의학교육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강의해주신 이해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아성장 클래스룸에 참여해주신 보건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향후 보다 나은 교육 내용으로 거듭나고자 만족도 설문조사 마련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단에 URL을 클릭하셔서 만족도 조사지 작성 부탁드리며 만족도 조사지에 들어가셔야 금일 강의 참여 확인도 가능합니다. 강의 자료는 지적재산으로 공식적인 허가 없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오니 참고 부탁드리고 이것으로 보건교사 대상 소아성장 클래스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